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심원영입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준수하는 방법과 이와 연관된 주요 노동관계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으로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책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가진단표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의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책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왼쪽 줄에 법조항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차례로 진단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보시기에 진단사항대로 지금 이행하고 계시면 결과의 준수 체크, 아니시면 미준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진단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하면서 오른쪽 화면에 자가진단표 서식을 보여드릴 텐데요. 설명 들으시면서 해당 내용에 바로바로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미준수 부분에 체크한다고 저희가 바로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염려 마시고요. 이번 기회로 진단표의 내용을 알고 가셔서 지금부터라도 준수 체크할 수 있게 되면 바로 이 교육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 관련입니다. 이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사업주 여러분이나 인사노무 담당분들도 개념이나 의미는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도 계약서 작성이라는 게 종종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서면 근로계약 준수를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어 사업주들께서도 인식은 다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계약서라는 것이 법률 용어도 있고 해서 작성하는 것부터 막막하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를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정 요구 항목이 모두 들어 있으니까 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초심자의 경우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신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급여나 근무 조건이 정해지면 바로 서류로 작성해서 서명하고 서로 나눠 갖는 것입니다. 작성하실 때 필수 항목은 일단 급여 조건 관련된 것이 있어야 하고요. 근무 시간, 휴일과 휴가,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업무 장소, 그리고 업무 내용도 의무적입니다. 다음은 해고 서면 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흔히들 해고수당이라고 하는 사항을 알고 계실 텐데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그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떠나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러한 해고 서면 통지가 없이 구두 해고만 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서류 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동관계법도 그렇고 법정 분쟁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서류가 주요 증거가 되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서류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여러분 또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 서류 보존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법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라면 앞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가 일단 핵심이겠고 그 외에 근로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등을 정리한 근로자 명부, 임금의 지급 내역을 정리한 임금대장, 그 외에 근태자료와 같은 임금 계산의 기초 서류,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근로자 가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동료 근로자를 통해서 따로 선출되어 지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류 중에서도 임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임금 대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상세히 작성할 것을 정해 놓았는데 작성할 항목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 특정 정보, 고용일, 임금 계산의 기초사항, 근로일,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당과 공제 항목 등을 일일이 작성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 임금 대장의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라는 것은 2021년부터 법정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일에 급여 총액과 각 항목, 공제 내역, 그리고 초과 근로 발생 시 그 시간까지 작성하고 개인에게 교부하시면 되며 예시 자료는 옆에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고시액은 9,620원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최소한의 시간급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주께서는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전 지역 전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이므로 정기근로감독 시 적발되면 확인 즉시 지급 조치해야 하고 다른 사항들보다도 엄히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임금 등 금품 지급입니다. 노동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임금 관련인데요. 그만큼 이것을 법과 근로계약에 맞춰 하시고 계신지에 관한 감독이 저희 근로감독관의 주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체의 금품이란 보상금, 퇴직금 등 사장님들에게 사전에 지급 의무가 있던 모든 금전이라 보면 됩니다. 또한 임금은 통화, 즉 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약속된 정기급여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리 지급은 안 되고 한 달 단위를 초과하여 정기 지급되는 상여나 연차 수당 같은 것도 정해진 날이 따로 있으면 맞춰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조항으로 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하청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청 잘못으로 하청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못한 것이라면 원청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휴업수당이 있습니다. 사업주 기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이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보통 퇴직금 지급의 기준액으로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사업주는 휴업 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잔업이라 하는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 근로로 연장이나 휴일이 아니더라도 기본으로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이나 1급, 월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또 하나 예시로 휴일 근로를 하다가 연장 근로가 겹치는 경우는 1.5배에 0.5배를 더하여 2배를 지급해야 됨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근로시간 관련입니다. 일단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최대치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18세 미만의 경우는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이고요. 그 이상의 근로를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은 연장 근로라고 하여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연장 근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일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하면 52시간이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 제도는 여기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부여하니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휴게해야 합니다. 보통 전일제 8시간 근로자인 경우 1시간의 식사시간 부여 방식으로 주시게 되는데 분할해서 부여해도 되고 요식업과 같은 경우는 별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마련해도 되지만 어쨌든 8시간 기준 합산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은 꼭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일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만근하면 1일은 유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인데 보통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에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이 따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급제나 1급제의 경우에는 그 주에 만근을 하였다면 휴일에 쉬더라도 1일치 추가 1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일의 개념은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업종 특성상 다른 날로 정하고 서면 계약한 후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로 최근 개정된 법 제도 중에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전부가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날 근로하는 경우는 그 근로자에게 앞선 금품지급 항목에서 설명드렸던 휴일 근로 가산수당 1.5배가 지급돼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는 연차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를 받게 되고 만 1년이 되었을 때 그 첫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휴가를 받아 횟수로 2년차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휴가를 받고도 1년간 미처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사용기간 1년이 지난 다음 달에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고 미사용 1일당 1일치의 통상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성과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에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 여성은 밤 10시 이후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와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밤 10시 이후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 시 노동청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산후 1년 이내 여성의 경우 연장 근로가 1일 2시간, 일주 6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출산, 육아 관련하여 조금 더 살펴보면 출산 휴가는 90일 이상 부여하고 그중 최초 60일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연장 근로를 금지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도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신 중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사업장 내 일종의 인사노무관련법과 같은 것이고 흔히들 사규라고 하는 것 중 노동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취업규칙에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 계산 방식, 지급 시기, 퇴직급여, 모성보호,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등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 포상이나 복지 등 사업주 임의적으로 인사 노무제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특히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당연히 법령을 어긴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위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취업규칙의 형태로 자료를 게시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뼈대로 활용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춰 작성하시고 근로자 동의를 얻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법적 의무를 마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좀 전 설명드렸던 임금 지급 의무와 같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이면 금융기관 같은 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이면 근로자 계정에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게 되면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납입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노동관계법 분야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당부드릴 사항이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취지상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취업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관련 사실 발생 시 이행해야 하는데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신고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조치란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휴가 조치나 심리적 안정 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러한 노력 의무와 함께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실 누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당연하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직접 해서는 안 되며 그 외에도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근로자 사이에 성희롱 행위가 생겼을 때 조사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참고로 예방 교육은 전문가를 통한 집체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또는 자체 시청각 교육 등 어느 것을 하셔도 됩니다. 소속 근로자 중 소위 정규직 근로자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직 근로자 중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기간제 근로자라 하고 외주업체 소속으로서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고 우리 회사 일을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라고 하며 여기에 일반적인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보태서 이 세 가지 유형을 법률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하고 있는 일의 난이도, 빈도, 역할, 시기와 장소 등 비교했을 때 정규직 근로자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이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를 차별적 처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규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사이 또는 정규 풀타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사이, 정규 직영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면 이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처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고충 처리위원을 두어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은 사업장 내 인사, 경영상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한 자가진단 방법과 이와 관련된 노동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가진단을 하신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노동법 준수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